남북한을 비롯한 한반도 주변국이 초음속 및 극초음속 대한미사일 개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음속의 3배에서 4배에 달하는 초음속 대한미사일을 오늘 2020년 실전 배치 목표로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 북한도 유사시 미군 증원 전력을 저지하는 용도로 사연장 함대한 미사일에 이어 초음속 대한미사일을 개발 중입니다. 현재 세계는 치열한 초음속 대한미사일 개발 경쟁 중입니다. 한반도 주변국인 북한, 러시아, 중국, 일본 등은 벌써부터 초음속과 극초음속 대한미사일의 개발에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으며, 북한도 이미 초음속 대한미사일의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한국형 초음속 대한미사일은 주변국의 항공모함과 최신형 구축함, 이지스함에 대항하기 위해 개발 초부터 최고 극비로 분류되어 왔지만, 중국의 항공모함 도입으로 인해 위기를 느낀 한국은 2011년 8월 16일 국방과학연구소에서 한국에서도 초음속 대한미사일이 개발되고 있다는 것을 공식화했습니다. 또한 2020년 실전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소형화와 한국 무기 실정에 맞게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소형화하는 건지, 어떻게 한국형 무기로 개발한다는 것인지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한국형 초음속 대한미사일의 원조격인 러시아의 야혼트 미사일의 직경은 700mm인 반면, 야혼트 미사일을 개선한 한국형 초음속 대한미사일의 직경은 530mm로 알려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사거리 500km의 현무3 잠대지 순항미사일을 개발과 실전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현무3 잠대지 미사일은 533mm 어뢰 발사관을 통해 발사됩니다. 또한 장보고급, 손원일급, 안창호급 잠수함 모두 533mm 어뢰 발사관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형 초음속 대한미사일이 개발 완료되면 바로 잠수함에 장착해서 실전 배치할 수 있습니다. 안창호급에 장착되는 VLS의 직경도 533mm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하푼과 해성을 사용하는 우리나라 모든 군함의 발사관은 533mm인데요. 즉 곧 배치될 한국형 초음속 대한미사일은 현재 군함 발사관의 개조 없이 바로 장착된다는 것입니다. 강력한 비대칭 전력을 빠른 시간 안에 우리의 모든 전함과 잠수함에 장착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일본 해상자위대 군함과 중국의 전함들이 이제 우리 영해로 들어왔다가는 맞은 뒤에 알게 되는 초음속 무기에 혼비백산할 것입니다. 현재 한국 해군이 운영하고 있는 대한미사일은 해성과 하푼 대한미사일이 있는데, 이들 미사일은 마하 이하의 속도로 비행하기 때문에 적 함정의 단거리 대공미사일 및 기관포에 쉽게 요격될 수 있는 단점이 있는 반면, 초음속 대한미사일은 마하 3의 빠른 속도와 함께 수면 10m 내외로 낮게 날아가기 때문에 요격하기가 힘듭니다. 최근 개발된 한국형 초음속 대한미사일의 개발 배경을 알아보기 위해 먼저 러시아의 세계 4대 초음속 대한미사일인 P-500 바잘트와 P-800 야혼트에 대해서 알아봐야 하는데요. 구 소련이 해체되었을 당시 소련의 군수회사들은 외국과 군사기술 이전 협약 등을 자주 맺었는데, 이 때문에 무기와 기술이 주변국으로 많이 흘러가게 됩니다. 당시 한국 역시 러시아의 무기 기술들을 습득할 수 있었는데, 대표적인 것들을 나열해보면 전차장갑과 자동장전 장치와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휴대용 대공 미사일, 중거리 대전차 미사일, 순항미사일, 제트엔진 기술 등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초음속 대한미사일에 대한 기술입니다. 한국은 2005년부터 초음속 대한미사일의 개발을 시작하여 2015년 완료를 목표로 했었는데, 한국 실정에 맞게 미사일의 소형화 사업 추진으로 2020년까지 연기되었기 때문인데요. 그 개발의 모델이 바로 러시아의 세계 4대 초음속 대한미사일인 P-800 야혼트입니다. 러시아에서는 P-800 오닉스로 불리며 수출명은 전부 야혼트라고 불립니다. P-800 야혼트는 P-500 바잘트의 개량형입니다. 간단히 재원을 살펴보면 전장 9m, 전폭 0.7m, 무게 3톤, 속도 마하 2.5, 사거리 300km, 탄두 250kg 고폭 탄두를 사용하며 고체 로켓 부스터와 램제트 추진을 병용하여 상당한 크기와 중량, 속도를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야혼트의 크기가 거대한 이유는 미국의 해군 전력에 밀렸던 구소련이 자신들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대한미사일 한 방으로 미국의 구축함이나 항모를 파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죠. 거대한 크기와 탄두, 무게, 빠른 속도는 항공모함도 격침이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P-800 야혼트의 전신인 P-500 바잘트를 탑재한 항공모함 킬러라는 별명을 가진 러시아의 슬라브급 순양함은 미국 해군이 러시아의 키로프급과 함께 가장 경계하는 최강의 순양함입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1975년 운영되었던 P-500 바잘트에 타격되는 2만톤급 함선의 모습입니다. 무게 4.6톤, 탄두 중량 1톤, 길이 11.7m, 사거리 500km, 속력 마하 2.5로 한마디로 거대함 그 자체입니다. 4.5톤의 무게와 탄두 중량 1톤과 마하 2.0의 속도는 폭발 없이 단지 중량과 속력만 으로도 웬만한 함선은 격침시킬 수 있는 재원입니다. 이런 막강한 파워를 지닌 P-500 바잘트도 단점이 있는데, 너무나도 큰 덩치 때문에 플랫폼이 매우 제한적이고 비행 중 해피 기동이나 추적 유도 기능 능력도 떨어졌는데, 이런 단점을 보완해서 개발된 것이 바로 P-800 야혼트였습니다. P-800 야혼트는 P-500 바잘트보다 1톤 이상의 무게를 줄였지만 여전히 거대한 3톤의 중량과 바잘트의 단점들을 모두 개선해 마하 2.5의 초음속으로 비행 중에도 복잡한 경로점 비행이 가능합니다. 경로점 비행이란 경로를 설정하지 않고 경로점 웨이포인트를 지정하여 비행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3톤의 중량과 마하 3에 이르는 속도에도 상하 좌우 회피하며 복잡한 패턴으로 비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적함의 방어 체계로는 쉽게 격추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이런 기능은 우리 해군이 실전 배치한 해성도 가지고 있는 기능으로, 오늘 설명드릴 한국형
한국형 초음속 대한미사일 역시 이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두에 장시간 러시아 초음속 대한미사일에 대해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현재 우리가 개발한 한국형 초음속 대한미사일의 우수성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 꼭 추가돼야 할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2000년대 한국은 러시아의 군수업체를 통해 P-800 야흔2의 기술을 도입하기로 하고 야흔2의 제작사와 기술 협업과 이전에 대해 계약했습니다. 한국형 초음속 대한미사일은 2020년 실전 배치될 것으로 예상되며 길이 6.5m, 폭 0.5m, 중량 1.5톤, 속도 마하 3, 사정거리 300에서 500km 정도입니다. 즉 야흔2에 비해 크기를 줄였지만 향상된 속도와 가벼운 중량 그리고 성능을 자랑합니다. 또한 스텔스 설계 및 KU 밴드 레이더, 가시광선 탐색기 등 다중모드 탐색기를 이용해 적함의 약점을 찾아 타격이 가능합니다. 결론은 한국형 초음속 대한미사일은 P-800 야흔2의 단점이었던 큰 덩치와 회피 기능의 불안정을 극복했고 성능이 향상되었으며 소련과 인도의 합작품인 브라모스보다 소형화에 성공하였고 속도 또한 마하 2.5에서 마하 3으로 향상되었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구입하려고 눈독을 들이고 있는 인도의 브라모스 초음속 대한미사일 역시 러시아와 인도가 합작해서 만든 대한미사일입니다. 인도의 브라모스가 야흔2의 개량판이라면 한국의 초음속 대한미사일은 러시아의 비행체 기술에 한국의 최신 전제 기술이 합쳐졌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또 주목할 점은 한국의 대표급 잠수함이자 차후 원자력 잠수함이 될 수도 있는 장보고 3급에 운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원래 장보고 3에는 현무 3 순항 미사일을 탑재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기존에 발표된 재원보다 현재 건조 중인 장보고 3의 길이가 8.5m에서 9.6m로 늘어난 재원임을 감안한다면 아마도 폭이 늘어난 이유는 신형 한국형 초음속 대한미사일 발사관을 탑재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잠수함 폭이 9.6m라는 것은 현존하는 디젤 잠수함 중에 가장 큰 수치입니다. 만일 장보고 3급에 사거리 1500km인 현무 3 순항 미사일과 현무 2 탄도 미사일 그리고 한국형 초음속 대한미사일이 탑재된다면 해군 전력에 상당한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데요. 현재 건조 중인 장보고 3급에는 6개의 수직 발사관이 탑재되는데 이후 2020년에 건조되는 장보고 3급 배치 2에는 총 10개의 수직 발사관이 장착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직 발사관이 10개로 늘어난다는 것은 잠수함의 길이 또한 90m 이상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원자력 잠수함과 맞먹는 크기로 간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원잠으로 간다는 의미로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함정과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한국형 초음속 대한미사일이 완료된다는 점은 이후 공중에서 전투기를 이용해 발사가 가능한 방식도 예상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한국형 초음속 대한미사일의 가장 큰 장점과 스펙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한국형 초음속 대한미사일 사업은 러시아를 통해 핵심 기술을 도입했지만 램제트와 전체 설계 및 제조는 국내에서 진행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러시아는 기술료와 자문료를 받고 한국에 기술 이전했고 개발은 우리가 했기 때문에 수출 시 러시아에 허가가 필요 없습니다. 세 번째는 국산 램제트 엔진을 개발하면서 국내에서 취약했던 초고온 내열재료 개발과 제조 기술이 크게 발전하였는데 그중 특히 한국형 초음속 대한미사일은 초음속 외에도 레이더 탐지를 회피하고자 스텔스 형상 설계와 RAM이 적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곧 개발이 완료되는 한국형 초음속 대한미사일이 실전 배치가 완료되면 주변국에 비해 다소 약했던 한국 해군 전력에 큰 힘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현재 국방연구소와 한국항공우주원은 초음속 미사일을 넘어 마하 5에서 7에 이르는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한 연구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극초음속 대한미사일은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비행하기 때문에 현존하는 미사일 방어 체계로는 요격이 불가능한 꿈의 신무기입니다. 예로부터 한국은 강력한 해상력을 갖춘 국가였습니다. 그 이유는 바다에서 굳건히 나라를 지켜주는 해상함 장보고가 있었고 충무공 이순신이 있던 나라였습니다. 현재 한국이라고 이런 위대한 업적을 낳은 분들이 안 나오리란 법이 없습니다. 한국의 해상력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욱 강력합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의 통신기기 기술과 반도체 전자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국가 주도로 전략무기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낙진 없는 핵폭탄이라고 하는 EMP 폭탄입니다. 오늘은 한국이 개발하고 있는 EMP탄과 더욱 진화되고 있는 미래의 EMP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MP탄은 광범위한 지역의 적 지휘 통계체계, 방공망, 전상망 등의 전자기기를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파괴시킬 수 있으면서도 인명은 살상하지 않는 비살상 무기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매우 용이한 전략무기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에 있어서는 최신 무기를 비롯하여 각종 산업시설, 의료시설, 생활용품 등은 거의 모든 전자기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EMP탄 한 발이면 폭파 고도에 따라 수 킬로미터에서 수백 킬로미터까지 거의 모든 전자기기가 무력화되어 공격당하는 입장에서 입는 피해는 상상을 초월하는데요. 반면 공격을 하는 입장에서는 적의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시설만 파괴할 뿐 인명살상은 하지 않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괴력을 높이더라도 국제사회에서 지탄을 받는 수위가 굉장히 낮고 피해 규모는 핵폭탄과 맞먹는 수준이어서 여러 나라에서 EMP탄을 앞다투어 개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EMP는 1962년 미국이 태평양 상공에서 실시한 수소폭탄 실험에서 처음 발견되었는데요. 1.44메가톤급 수소폭탄 실험 중에 800km 떨어진 곳에 관측 장비를 파괴시키고 1300km 떨어진 미군 전자통신 감시 지휘 시스템까지 무력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1500km 떨어진 하와이에 설치되었던 각종 회로 차단기와 도난 경보기, 공습 경보기, 거리의 가로등,
전화 교환기 시스템들까지 대부분 마비시켰었는데요. 당시까지는 핵이 폭발하면 열과 빛이 발생한다는 사실만 알았을 뿐 또 다른 에너지인 전자기파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실험으로 처음 알게 된 것이죠. 그 후 핵 전자파 공격 무기의 개념이 탄생했고 무기로서 꾸준히 연구 개발되어 현대전에서 핵무기에 버금가는 강력하고 무서운 무기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근래 와서는 대표적으로 사용된 EMP탄은 이라크전과 아프가니스탄에서 사용되었다고 알려졌는데요. EMP탄의 정식 명칭은 고전력 극초단파로 강력한 폭발의 핵을 활용하거나 통신 장비를 활용해 전자기파를 발생시키는 형태입니다. EMP탄의 전자기파는 펄스라는 에너지 덩어리 형태로 전자기기 전자부품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펄스는 반도체 부품들에 타격을 가하여 기기의 오작동을 발생시킵니다. TV, 자동차, 컴퓨터, 휴대폰 등 반도체로 작동하는 전자기기를 모두 무력화시키는 것은 물론 전자부품의 마이크로칩, 반도체, 회로망뿐만 아니라 컴퓨터 기동장비의 엔진과 스마트폰 등의 기능마저 마비시켜서 현대전의 기본인 정보전과 네트워크 중심의 전투를 불가능하게 합니다. 이것은 군의 지휘통제 체계가 컴퓨터 시스템에 기반을 두고 있어 EMP탄에 의해 마비가 될 수 있고 사회 기반 시설인 발전시설, 방송망, 통신망, 금융, 교통체계와 후방지원 체계를 마비시킬 수 있어서 확전을 방지하거나 조기에 전쟁을 종식시킬 수도 있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무기체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EMP탄은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EMP탄의 무기 형태는 전자기파 발생형과 폭발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전자기파 발생형은 비핵 EMP로 우라늄이나 플루토늄 같은 핵물질을 쓰지 않으면서도 고전화 펄스 발생 장치와 자장 압축 변환기 등으로 핵폭발에 버금가는 전자기 충격파를 방출해 핵폭발과 유사한 피해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비핵 EMP탄은 특정 지역, 특정 목표물에 대한 확실한 손상을 가하는데 효과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주 보는 영화에서 소규모 전투 장면에 나온 비핵 EMP탄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폭발형 핵 EMP탄입니다. 핵폭발 시 발생하는 감마선으로 인해 EMP가 발생하는데 그 파장이 수 킬로헤르츠에서 수백 킬로헤르츠 이르다가 점차 감소하면서 전기, 전자장비에 순간적으로 과도한 전류가 흐르게 만들어 전자기기를 무력화시키는 것인데요. 핵폭탄급의 폭발력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매우 위험성이 크고 EMP만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사용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하지만 핵 EMP탄의 파괴력은 상상을 초월하는데요. 30km 대기권 상공에서 핵폭탄을 터뜨릴 경우 한반도 전체가 EMP탄의 영향권 안에 놓일 수 있을 정도로 위력적입니다. 최근에는 폭발형도 소형과 경량화하는 추세로 더 좁은 범위를 타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2008년 미국의 보고서 CRS 리포트에 따르면 EMP탄이 40에서 100km 상공에서 폭발하면 피해 반경이 800km이며 전력, 통신망은 최대 50%가 파괴되고 경제는 25%가 위축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피해 금액은 약 1000조 원으로 추산된다고 하는데요. 북한 EMP 공격을 미국 본토 폭발로 상정해 분석한 결과 EMP탄이 400km 상공에서 1에서 2메가톤급 이상으로 터지면 국토 전반의 전자장비가 파괴되고 수천조 원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컴퓨터 차량의 전자시스템 파괴는 물론 송전 시스템도 고장나 1년 이상 정전이 발생하며 산업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컴퓨터 파괴는 사회 시스템을 파괴하고 항공기, 철도, 차량의 가동정지로 이어져 물류가 중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EMP탄이 터지면 준석기 시대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EMP탄으로 한국이 공격받을 경우 어떻게 될까요? 북한이 핵폭탄을 1.5톤으로 소형화해서 화성 미사일을 사용해 충청도 상공에서 20킬로톤급 EMP 핵폭탄을 터뜨리면 반경 100km 내에 EMP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폭발과 동시에 엄청난 전기 쇼크가 수도권, 강원도, 충청도, 경북 북부 지역을 강타해서 대부분의 변압시설과 전자부품이 파괴된다는 예상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 정보당국과 국정원에 따르면 2012년, 13년 정도에 이미 북한은 1톤급 이하의 핵무기 소형화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관측됐는데 러시아 군 장성의 말에 따르면 북한은 이미 러시아로부터 고급 EMP 기술 유출이 되어 북한이 러시아에 슈퍼 EMP 제조 능력을 갖게 되었을 것이라는 증언을 한 바 있습니다. 슈퍼 EMP는 메가톤급 EMP보다 4배 이상 강력한 전자기 충격파를 만드는 기술입니다. 슈퍼 EMP탄은 러시아, 중국, 파키스탄 과학자들이 북한에서 러시아가 설계한 슈퍼 EMP 프로젝트를 연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가까운 미래에 EMP 무기를 개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럼 한국의 EMP탄의 기술 수준은 어디까지 왔을까요? 현재 한국은 핵을 보유할 수 없기 때문에 비핵 EMP탄을 개발 중입니다. 비핵 EMP탄을 개발하는 것은 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이동발사대 차량을 제거하기 위한 것인데요. 이동발사대는 이동성이 있어서 우리가 탐지도, 공격도 정확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넓은 면적을 타격해야 했는데 기존의 확산탄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확산탄과는 별도로 EMP탄을 개발한 것입니다. 또한 북한의 핵시설이나 지휘소가 주로 지하 깊숙이 설치되어 있어서 우리의 능력으로는 완전한 파괴가 불가능했는데요. 타우러스 공대지 미사일이나 여타의 관통탄도로서도 그 한계가 있어서 관통탄도와 EMP탄 또는 EMP탄 단독으로 지하 벙커를 파괴시킬 구상을 갖게 추진 중입니다. 아무리 지하 깊숙이 숨어있다 하더라도 환기구는 존재하기 마련이고 전선은 연결되어 있기 마련입니다. 우선 관통탄도로 지하 깊숙이 뚫고 들어가서 EMP탄을 폭발시키거나
애초에 지상에서 EMP탄을 폭발시키면 환기구나 전선, 통신용 안테나 등을 통하여 전자기 펄스가 지하시설의 전자기기들을 무력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1999년 처음으로 EMP 기술 개발을 시작했는데요. 광운대를 포함 5곳 이상의 기관에서 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 국방과학연구소는 각 부문별로 개발한 것을 통합해 실제 무기로 만드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후 9년간 관련 기술의 연구를 거듭한 결과 2008년 국방과학연구소는 고출력의 전자기파를 반복적으로 발생시키는 기술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한국의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한 EMP 기술은 반경 1km까지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전자장비를 마비시키는 소프트킬 수준으로 평가되며 바로 전력화할 수준까지 이르렀는데 현재 한국의 미사일 전력으로 북한의 핵미사일을 무력화할 수 있는 최첨단 전력으로 꼽히며 항공기 탑재, 유도탄,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 탄두에 장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반경 수킬로미터의 전자기기를 파괴할 수 있는 하드킬 수준의 EMP탄을 개발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현재 상당한 수준까지 도달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국방과학연구소는 EMP탄뿐만 아니라 HPM탄, 고출력 마이크로웨이브까지 개발하고 있는데 HPM탄은 지향성의 고출력 전자기 펄스를 발산하여 적의 전자기기를 파괴하는 것으로 일정의 빔 형태의 EMP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MP탄이 고출력 전자기 펄스로 짧은 시간 동안 발생시켜 넓은 범위의 전자기기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면 HPM탄은 EMP보다는 출력이 낮은 전자기 펄스를 특정한 방향으로 장시간에 걸쳐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인데 EMP는 전략적으로 사용되고 HPM은 전술적으로 사용되는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2024년까지 적의 전력망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EMP탄, HPM탄 등 비살상 전략무기를 배치할 예정입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의 방어 지역을 확대하고 미사일 요격 능력을 더 높여 대응하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가 인정하는 첨단 전자기기 생산국입니다. 반면 한반도에서 핵무기 개발은 현실적으로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습니다. 현 시점에서 한국이 최고가 될 수 있는 분야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최고의 전략무기가 개발되기를 기원합니다.